안녕하세요. 유사이텍의 김민균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요, 패션 산업에서 작은 기업들을 위한 ICT 비즈니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패션 산업은요,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한 산업이에요. 그래서 글로벌한 큰 기업서부터 아주 작은 기업까지 그 패션 산업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전 세계적으로 패션 산업 규모를 보면 한 2,400조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산업입니다. 여기에는 그 다양한 그런 비즈니스들이 들어가 있고, 국내에서 생산량을 보면은 전체 패션 산업의 한 5%가 약간 넘는 그런 것들의 생산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저희 나라의 특징상 동대문으로 대변되는 작은 기업들이 패션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기업들 패션 비즈니스의 현재 문제점은요, 제조 우대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기업들한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 성장 동력이 부재한 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튼 패션 산업은요, 여러분이 항상 옷을 입고 있듯이 국민 경제 생활에 기여가 매우 큰 산업으로 저희가 꼭 주목해야 될 그런 산업 분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패션 산업은 다양한 그런 기업군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수출형 OEM 제조 산업이에요. 해외에서 옷을 생산을 해서 수출하는 그런 산업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수 기반의 중견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기획 유통,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국내 브랜드들, 이런 브랜드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제조라던가, 그 다음에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 패션 네트워크 그룹들이 있습니다. 이런 작은 기업들의 특징은요, 도심에 밀집된 마이크로 팩토리 형태를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과 협업으로 생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의 특징은 신속하고 유연한 개발 능력이 있어서 빠른, 우리가 패스트 패션이라고 하는 빠른 그런 산업을 이끌고 있고요. 반면에 자본 구조가 취약하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생산 규모가 크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기업들은요, 우리나라 패션 산업의 어떤 기초 체력과 같은 그런 산업군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산업군들을 육성하는 것들이 저희 패션 산업의 큰 이슈가 되고 있고요. 이런 작은 기업들 중심의 이런 패션 산업을 우리가 육성하기 위해서 협업이라던가, 그다음에 디지털 기술을 갖다 받아들인다던가, 아니면은 새로운 그런 패러다임을 만든다던가 하는 것들이 저희가 패션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야 그런 분야 같습니다. 중견 기업들, 대기업이나 그런 중견 기업들을, 패션 기업들을 보면요, 다양한 시스템들을 활용을 하고 있어요. 뭐 ERP, PLM서부터 뭐 CAD, 자동화 도구, 그 다음에 포스, 이런 다양한 시스템들로 중무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 패션 비즈니스는 이런 시스템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작은 기업들은 이런 시스템을 갖다가 이용할 그런 기회가 적죠. 작은 기업들이 하는 솔루션도 굉장히 부족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은 기업들은 새로운 그런 디지털 요구에 맞는 그런 산업을 갖다가 리딩을 하기 굉장히 힘든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육성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이런 작은 기업들은 이런 시스템을 개발할 능력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국가 차원에서 육성을 하고 공동으로 개발하고 공동으로 사용하고 하는 이런 플랫폼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크게 나눠본다 그러면요, 제조하는 기업들 간의 공급자 협업 네트워크, 그 다음에 이런 작은 기업들이 만든 이런 제품들을 해외에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판매망,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묶을 수 있는 디지털 제조 공동 플랫폼 같은 것들이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필요하게 된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패션 기업들 주도하는 것들 중에 하나의 키워드는 협업인데요. 이 협업에 대한 어떤 정책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가 서울시의 사례 같아요. 그래서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서울시 도심제조업의 정책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가 이제 협동화 사업이고요. 협동화 사업이라고 하면 작은 기업들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같은 공동 사업을 한다든가 공동 제도를 한다든가 그런 산업이고요. 이런 기업들을 한 공간 내에 놓고 같이 비즈니스하는 스마트 앵커라는 이 두 개의 큰 정책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제조업들 보면은 아파트형 공장에 많이 입주를 하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많이 했던 그런 공간적인 그런 협업 개념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현재는
그 같은 공간 내에 있는 기업들이 원팩토리 개념으로 같은 비즈니스 모델 아니면 공동 생산을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것들이 추진이 되고 있어요. 서울시 지역보의 그런 패션 제조 스마트 앵커들을 보면요, 뭐 여러 지역에서 집적지 여러 지역에서 이런 것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기 서울 마포에 있는 패션 제조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 위주로 진행되고 있지만 지역에 있는 제조 공장들과 다양한 그런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금천 쪽도 그 라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 봉제 기업들이랑 같이 공동 제조를 하는 그런 센터들이 이제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꼭 이런 제조 쪽뿐만 아니라 이런 스마트 앵커를 기반으로 해서 그 지역 공장들 간의 팩토리 브랜드를 만든다던가 하는 그런 활동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구 쪽, 이제 서울에 있는 중구 쪽에는요, 우리나라 그 패션 산업 쪽에 샘플이랑 패턴을 담당하는 그런 그 제조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위해서 이렇게 공동 재단 센터를 만들어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그런 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협업을 할 것인가, 어떻게 공동 제조를 할 것인가에 해당되는 이제 모델이 이제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러 봉제 공장들이 이제 봉제에 치중을 하는 반면에 예를 들면 재단을 갖다가 공동으로 해결한다던가 아니면은 그 완성센터를 공동으로 활용된다던가 아니면 이런 공장들이 영업력이 없기 때문에 공동으로 일감을 수주하는 그런 플랫폼을 활용하고 이런 개별 공장에서 그 생산되는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해서 다시 그 영업이나 기획에 활용하는 이런 모델들이 현재는 그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재단 센터를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면요, 그 기존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패션 제조에서 재단이라는 과정은요 굉장히 번거로운 과정으로 되어 있어요. 연단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재단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마무리해야 되는 여러 가지 그 손품이 많이 가는 그런 공정들입니다. 이런 공정을 자동화시키기 위해서는요, 밑에 보시는 것처럼 많은 그런 설비들이나 자본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들을 운영을 하는데 많은 노하우들이 이제 요구가 됩니다. 그 보통 한 큰 공장에서 재단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보통 이제 여러 개 라인에 이제 자동 재단 설비를 갖다 들여놓고 공급하는 반면에 그 협업형 재단 센터에서는 그 공동으로 재단을 하고 각 공장으로 재단을 갖다가 보내서 이제 재봉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서울시내에서 이런 재단센터가 많이 이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용재단센터의 역할은요, 패턴을 갖다, 그 공장에서 이제 그 패턴이랑 그다음 먼데를 갖다 보내주면요, 마카를 제작을 하고 그 재단을 해가지고 재단물을 갖다 봉제 라인에 투입되는 과정인데요. 이런 과정들을 이제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자동화시킴으로써 그 생산성 향상에 굉장히 큰 그런 향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단 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재단 테크닉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도 같이 공동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협업으로 진행하게 되는 좋은 점이 뭐냐면은 데이터가 많이 축적이 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재단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꼭 재단뿐만 아니라 이렇게 저희가 협업으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이제 기획이 되고 실험적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거는 이런 플랫폼들의 사례인데요. 예를 들면 디자인서부터 제조까지 그 작은 공장들을 위해서 복잡한 시스템이 아니라 공장에 있는 사장님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아주 간단하게 제작된 그런 시스템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가 협업 제조를 하게 되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생산과 스케줄 관리예요. 이런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봉제 공장에서 생산 일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굉장히 많습니다. 공장 사장님들이 이런 것들 다 일일이 챙겨야 되고 뭐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정 갖다 조정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한 공장뿐 아니라 여러 개 공장을 함께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복잡성은 더 가중되게 됩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들은 이제 큰 봉제 공장에서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들이에요.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각 개별 공장마다 예를 들면 날짜별로
캐파 대비 오더를 얼마큼 받았나 봐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예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다음 달에는 오더를 더 많이 받아야 되는구나. 아니면 이번 달에 오더가 많이 몰려 있으니까 이것들을 분산시켜야겠다 하는 것들을 스케줄 조정을 할 수 있고요. 이제 화면에 보시는 이제 플래닝 보드는 이런 각 라인별로 해서 날짜별로 쭉 이제 그 오더별로 생산 일정을 갖다가 저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붉은색으로 보이는 게 이제 그 생산이 지연이 돼서 저희가 조금 더 서둘러거나 아니면 더 그 리소스를 더 투입해야 되는 그런 공정들이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조정을 하는 그런 역할들이 이제 시스템에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특히 봉제 산업은 그 일반 제조 산업이랑 좀 틀리게요. 사람의 그 인력에 많이 의존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첫날에는 우리가 셔츠를 갖다가 100장 만들어도 둘째 날에는 150장, 셋째 날에 200장 정도 만들 수 있도록 학수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어떤 봉제 산업의 특성을 갖다가 저희 이해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문제는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면 한 공장에 뭐 직원의 수라던가 설비 수라던가 아니면 공정이라던가 이런 거 다 입력을 해야 되는데 작은 기업들은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것들을 좀 더 간편하게 그 모디파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현재 나와 있는 시스템들을 보면요. 공장에서 한 스타일별로 일일 생산량 정도만 입력을 하면은 이런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하는 그런 그 컨셉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공장에서 그 생산량을 측정할 때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IoT 기기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요거는 일본의 사례인데 일본도 저희 나라랑 비슷한 그런 그 사정이 있어요. 거기도 이제 봉제 산업이 많이 그 축소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런 그 협업형 봉제 스케줄링 시스템을 갖다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또 사례인데요. 우리나라 공장이 조금 작은 기업들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원가 계산 부분이에요. 정확한 원가 계산가 공개가 되고 이를 갖다가 산출하는 방식이 있어야지 저희가 조정이라든가 예측이 가능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동으로 만들어서 대체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퀄리티 컨트롤입니다. 여러 개 공정에서 나온 제품이 동일한 퀄리티를 갖추려고 그러면 이를 관리하는 시스템들이 필요하게 되겠죠. 이러한 것들이 개발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K패션의 ICT 전략에서 오픈 패션이라는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거는 예전에 그 패션위크에서 패션 버스킹을 해서 소셜미디어에 많이 올라왔던 그런 사진들이에요. 그 패션위크가 진행이 되면요, 동대문 쪽에서 그 패셔니스타들이랑 여러 가지 셀럽들이 모여가지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자기 의상을 갖다 찍고 그 다음에 태그를 달아가지고 인스타에다 올려요. 이때는 막 인스타그램에서 관련된 태그들이 많이 무수히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약간 그 패션의 축제, K 패션을 리드하는 어떤 상징이 되었던 그런 사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유통 채널들이 이제 개발이 돼서 요즘 라이브 커머스를 많이 진행을 하잖아요. 예전에 우리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동대문에서 했던 그런 왕원 비즈니스 같은 플랫폼처럼 국내에서 여러 가지 그런 플랫폼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유통 채널이 생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K 패션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저희들이 하나 고민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패션 디자인의 라이센스에 관련된 겁니다. 화면에 보시는 거는요, 요한나라는 미국에 계시는 연구소장님이 했던 패션 라이센스에 관한 강의예요. 여러분 나중에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Lessons from Fashion's Free Culture. 그래서 패션의 자유로운 문화에서 우리가 받는 교훈, 이런 주제로 강연을 해주셨는데요. 굉장히 패션 산업의 라이센스에 대해서 명확하고 그다음에 재미있는 강의입니다. 여러분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분 얘기를 조금 들어보면요, 패션 산업은 전통적으로 법적인 라이센스, 디자인에 대한 법적인 저작권을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산업이에요. 인정을 받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트레이드 마크, 상표권 정도고요. 하지만 좀 이상하죠. 패션이라는 것들이 패션이라는 산업에서 특히 저작권이 보호받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특이점들이 좀 개방적인 이런 문화들이
이 패션에서 어떤 디자인을 트렌드를 주도하는 힘이 되고요. 이를 이용한 상업적인 성공도 이뤄내는 산업이라는 것들을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유한나라라는 분이 이제 제시하는 거를 보면은요, 이분이 이제 창의적 콘텐츠 소유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셨고, 패션 산업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그런 것들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혁신적인 콘텐츠 소유권 모델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패션 산업처럼 디자인 저작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산업이 생각 외로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음식이에요. 예를 들면 조리법 같은 것들은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해요. 예를 들면은 옆집에 있는 김치찌개를 레시피를 똑같이 해서 내가 끓여 먹어도 그분들한테 저작권비를 낼 그런 의무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가구 디자인도 비슷하고요. 마술 같은 것도 그런 성격이 있다 그래요. 그 다음에 헤어 디자인, 그 다음에 문신, 그 다음에 개그, 그 다음에 여러분 많이 알고 있는 소프트웨어 산업도 오픈소스라는 정책으로 이런 지적 재산권이 자유롭게 됨으로써 산업이 크게 발전했던 그런 사례가 있죠. 그다음에 향수에서의 어떤 냄새라든가 게임 같은 것도 저작권이 없는 그런 산업이라고 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거는 최근에 이슈가 됐던 그런 기사인데요. 프랑스의 한 유명 디자이너 분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옷을 디자인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판매를 하고 계셨는데, 이 디자인을 가만히 보니까 멕시코 원주민의 어떤 문양을 갖다가 이제 이분이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걸 이제 좀 많이 모방을 해가지고 이렇게 디자인을 만드셨나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이 옷이 유명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이슈가 생겼고요. 그래서 멕시코에 있는 문화부 장관님이 이분한테 이제 이렇게 해도 되냐 뭐 그런 메일을 보내셨겠죠. 그래서 이분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이제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런 사유로 이 원주민의 문양을 갖다가 우리가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서 이제 훈훈하게 끝냈다는 그런 사례입니다. 자, 이 사례에서 보듯이 사실 우리가 패션 디자인을 진행을 할 때는 남의 디자인이나 트렌드를 많이 참고를 합니다. 하지만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이 저작권을 갖다가 뭐라 그럴까요? 공식적인 그런 아니면은 알릴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이 굉장히 부족한 그런 상황이죠. 그런 사례를 다른 산업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것은 오픈 디자인 나우라고 하는 책인데요. 외국 번역서인데 여러분이 다른 산업 사례에서 이런 오픈 디자인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사례나 그런 교훈 같은 것을 얻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이 관련돼서 여러 가지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패션에서 굉장히 참고할 만한 그런 실험적인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여러분 꼭 한번 들려서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자, 패션 산업의 이런 자유로운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 그 다음에 디지털 시대에서 이런 창작물들을 오픈하는 이런 트렌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새로운 디지털 시대를 갖다 리드를 할 수 있는 그런 트렌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저희가 스타드를 진행했고요. 여러분이 꼭 주목하셔야 될 것 같은 산업은 소프트웨어 산업이에요. 화면에 보시는 거는 깃허브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이고요. 소프트웨어 산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은 대부분 이 깃허브를 많이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할 때 항상 깃허브에 가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소프트웨어가 없는가, 그 다음에 거기서 그분들은 어떻게 접근을 했는가 하는 것들을 자유롭게 여기서 소스 코드를 받거나 그다음에 분석해보고 그다음에 그 소스 코드 같이 만들어서 기여를 하고 하는 그런 분야가 이 소프트웨어 산업을 크게 성장시킨 그런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구글 오픈컬처 프로젝트에서도 이런 문화적인 컨텐츠를 이런 오픈 플랫폼에다가 얹어서 육성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미나는 그런 사례가 있고요. 여기에는 또 패션 산업에 대한 그런 많은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여러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디자이너 분들이나 패션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 많은 분들이 이 오픈 패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아직까지는 개념 정립이 좀 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아이디어 같은 그런 회의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이런 아이디어를 갖다가 조금씩 모아서 개념을 갖다가 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개념을 정립을 했더니 저희가 해야 될 일이 크게 네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오픈 패션에 대한 라이센스 정립이에요. 어떤 디자이너가 자기가 만든 디자인을 공개적으로 제공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 이런 오픈 디자인으로 활용을 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 라이센스가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다음에 일일이 건바이 뭐 제조회사랑도 뭐 계속 반복되는 계약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른 타 산업 사례에서 보면은 이 라이센스 정책을 만들어서 디자이너가 그냥 라이센스만 선택을 하게 되면은 뒷단의 비즈니스가 이제 쭉 흘러갈 수 있게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패션 산업에 맞는 이런 라이센스 정립이라는 것들이 이제 저희가 만들어야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패션 파일럿 프로젝트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라이센스 정책을 이용해서 저희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활동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오픈 패션을 주도를 하는 그런 재단이나 그런 협회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협회에서 할 일들은 오픈 패션 라이센스에 대한 뭐 정립뿐 아니라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 그 다음에 조정,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는 역할이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런 오픈 패션을 이용을 해서 한 어떤 플랫폼들의 출현입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이런 기업들은 어떤 기업의 이익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익적인 그런 비전을 제시를 해야 되고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좀 정부 주도로 정부가 좀 케어를 해가지고 좀 진행을 하는 게 빨리 정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디자이너의 다양한 그런 창작물들이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좀 더 쉽게 제조회사한테 전달이 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요구가 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셨어요. 뭐 실례로 들어보면은 어떤 디자이너들은 내 디자인이 상업적으로 큰 성공이 안 되더라도 내 디자인을 알리는 게 목적인 그런 디자이너 분들이 계세요. 그런 디자이너 분들을 위해서 제조 공장에서 무료로 그런 디자인을 받아다가 그 대신에 그 디자인의 라벨을 갖다 달아준다던가 아니면 광고를 해준다던가 하는 것들을 서로 이렇게 하는 그런 실험적인 프로젝트들이 이제 진행이 된 사례들이 있고요. 이거 외에도 저희가 오픈 디자인이라는 것들을 잘 참고를 하면 여러 가지 모델을 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아주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희 들으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제 서울 지역에 있는 군소 공제 공장들이라든지 그런 생산 제작 기업들을 이렇게 이제 다 스마트화로 연결해서 공급하면은 네. 좋은 공급 체인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드는 의문은 뭐냐면 조금 이제 공급자적인 측면인데 최근에 저희 패션 산업에서 이렇게 이커머스 플랫폼 중심에서의 젊은 기업들, 네. 온라인에서 이제 브랜드들이 많이 성장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그러면 이제 이런 스마트의 소싱 센터라든지 공장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용자 네.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유통하는 기업들이 이제 이 제조를 바라보는 관점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패션 산업이라는 게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다라는 건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다를 뿐 여러 가지 그런 비즈니스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감안을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패션 산업의 어떤 원동력이 됐다는 것들은 이런 작은 기업들의 네트워크들의 협업 체계거든요. 이런 동대문 같은 것들을 보면은 사실 지금 중견급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 보면 다 동대문에서 시작해서 이런 패스트 패션이라는 그런 문화 속에서 했던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굉장히 유명해진 그런 디자이너, 상업적으로 성공하셨던 디자이너 분들을 보면은 이 동대문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다 그런 DNA가 있다고 저희는 이제 생각은 이제 들고요. 이런 동대문이 이런 생태계의 어떤 어떻게 보면 사관학교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근데 반면에 현재 이제 상황은 사실은 좋지는 못해요. 동대문 시장의 예를 들면은 그런 게 이제 오다가 줄고 생산 규모가 적어지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의 아니면 이런 제조 인프라들이 이제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실내를 보면 우리가 동대문 정점 찍었을 때보다 한 50% 정도로 줄었다고 해요. 그 이유는 이제 아이러니긴 하지만은 온라인 마켓 하고 그다음에 스파 브랜드들이 들어와서 이제 그런 거 잠식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런 그 활용을 하려 그러면 패션에서는 로컬 제조라는 부분이 항상 가져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인프라가 있고 협업이 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네. 그 온라인에서는 최근에 이렇게 봤을 때는 온라인 기업들은 온디맨드 소싱이라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시즌 기획을 해서 시즌 생산했다면 지금은 사실은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달 이런 식으로 아주 짧은 텀에서 이제 뭘 팔아야 될 거고 그다음에 그 판매 반응에 따라서 내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자체를 어떻게 보면 네트워킹화해서 내가 지금 이게 다음 달에 팔 상품이 현재 어떤 단계에서 만들어지고 있어. 네. 이걸 이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면은 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상당히 이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마켓 브랜드와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로컬에 있는 제조업들이 시너지 낼 것 같거든요. 네. 네. 이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ICT 연결 산업 같은데요.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이런 그 제조 쪽에서 어떤 시스템화나 이런 그 네트워크 하라는 게 제조 기업만의 효율을 위한 건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더 좋아하시는 분은 유통이나 브랜드에 계시는 분들 같아요. 근데 그 이유는 첫째는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공장에서 생산을 갖다 맡기다 보면 항상 고민거리가 퀄리티 체크하러 가야 되고 일정 챙겨야 되고 특히 우리는 그런 제조 공장들이 많아지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해지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패션 기업들의 굉장히 큰 고민들이죠. 이런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방법 이런 것들 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설명드린 모델들은 이제 저희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실험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많지만은 해외에도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조 공장들의 작은 공장들의 여러 개를 갖다가 우리가 그 생산량을 체크를 해서 이제 언제쯤 이제 상품이 날 수 있는 네. 예측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약간 다른 사람이지만 사실은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해외 이제 세일즈를 하기 위해서 이제 세일 쇼룸이 있고 거기에 또 그 판매 대행을 하는 세일즈 랩들이 능력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이제 활성화되는데요. 저는 이제 들으면서 마찬가지 같습니다. 제조 공장들도 사실은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은 제조 능력은 뛰어난데 네. 이걸 이제 뭐 영업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뭐는 이 사용 유저들의 스케줄에 맞춰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움직이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약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네. 결과적으로 대표님 말씀하신 그 산업 자체가 좀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그 앵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앵커 역할을 할 수 있는 또 이렇게 제조 공정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고 다시 이제 바이어들에 대해서 그걸 파악을 해서 원활하게 이제 하면 중간에서 커뮤니케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앵커 역할이 절대적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인력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 서울에 지금 저희가 아까 이제 몇 군데 가산이라든지 중랑구 쭉 있었는데 그런 앵커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이 있습니까? 현재는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못 온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현재 시급한 과제들은요, 그 제조 기업들의 네트워크화를 좀 효율적으로 하고 그쪽 분들을 이제 모으는 그런 역할이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협동화 사업 같은 걸 진행을 할 때 보통은 이제 봉제 공장끼리의 그룹 아니면은 뭐 유통기업들의 그룹 뭐 이렇게 만들잖아요. 예, 이게 예. 이렇게 수평적인 그런 체계에서 해결했는데 비즈니스가 잘 안 되죠. 왜냐면 네. 그분들한테는 그 패션이라는 거는 이런 분들을 모아놓는 게 되는 게 아니라요. 수직적인 그 스트림이 되어야지 예, 이게 예.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지 않고요. 유통기업과 제조기업 간의 그룹, 네. 뭐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니면 네네. 디자이너들과 예, 유통기업 그룹, 그러니까 유통기업과 그룹 이렇게 이제 수직적인 형태로 가는 게 좀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해서 유로 앵커 시설에서 이제 프로젝트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게 조금 이제 더 좋은 모델이 개발이 된다 그러면은 좀 더 이런 정책적인데 반영이 되지 않을까 네네.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패션 산업에서 입장에 봤을 때 이제 유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어떤 그런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투자를 많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패션 기업 입장에서 그걸 이용하려고 하면은 어디에 어떻게 접속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앵커를 만나갖고 우리가 이제 우리의 필요한 어떤 그런 그 생산에 대한 부분 자체를 의뢰를 할지 이런 부분 자체가 데이터가 나오고 이제 현황판이 나오면은 네. 그럼 아주 산업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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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가 이제 저희 대구니까요. 사실 저희 패션 봉제 산업 자체가 이제 대부분들이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대구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그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게 이제 온라인 시대는 어떻게 보면 지역 로컬에서
이런 이제 스마트 소싱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만들어지면은 지역의 산업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대표님 대구를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네. 서울에 비해서 좀 차이가 있지만은 대구 지역에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에 있는 그런 지역별 소싱 센터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건지, 그리고 또 만들어진다면은 어디하고 이제 서로 이제 협업이 될 수 있을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예, 어려운 질문이지만은 되게 희망적인 질문 같습니다. 제 생각에 우리가 디지털화랑 시스템화를 진행한다고 하는 거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특별한 그 인력 노하우에 우리가 그 구애되지 않는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시간이랑 공간적인 제약을 갖다 우리가 초월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플랫폼화, 디지털화가 하는 가장 큰 장점이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션 산업에서도 장소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대구에 계신 분들도 서울에서 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똑같이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더군다나 대구의 인프라들, 다시 말해서 서민 소재에 관련된 아주 훌륭한 인프라들이 네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나라 요즘 그 유통 트렌드를 보면은 뭐 로컬에서 하시는 분들 많지만은 해외 쪽 그런 플랫폼에서 비즈니스 굉장히 성공적으로 예, 하시는 예.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론, 네? 그런 어떻게 시장을 더 개척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저희 아시다시피 저희 뭐 K-패션에 대한 그런 어떤 트렌드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활용을 해서 이런 그 시스템을 같이 이제 공동으로 구축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저희가 해야 될 그런 숙제 같습니다. 네네.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도 이게 패션이 왜 ICT 산업하고 같이 이제 융합을 하고 시너지를 내야 될 건지가 더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진행하면서 느낀 것은 아직도 여전히 말하면 패션 산업의 디지털 전환은 그 출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눈을 돌리면은 패션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ICT 산업 인프라에 대해서는 충분히 있는 것 같고요. 또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걸 있는 것 자체를 가져와서 바로 활용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가져와서 내부에서 전 직원들이 공유를 하면서 그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서 그걸 얼만큼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더 발전시킬 것이냐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패션과 ICT 산업의 어떤 그런 융합을 주제로 한 포럼은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어떤 기회를 만들 걸 약속드리면서 오늘 청취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